칸트의 윤리 아카데미 본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팀은 칸트의 윤리학과 심리학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김민지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칸트의 윤리학과 심리학 사이의 연관관계 연구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16번째 김민지입니다. 목차가 하나였는데 목차는 칸트의 윤리에 관한 설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한 뒤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떤 심리에 의해 칸트의 윤리학이 실행되었는지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먼저 칸트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은 도덕 판단을 통한 도덕 법칙을 세워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 도덕 법칙은 변하지 않는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합명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 도덕 법칙은 감정에 의해 변하면 안 되고 이성과 합리성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준칙이라고 정의한 그는 항상 이 준칙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칸트는 이를 비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결과 중심적이거나 목적 결성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변하는 법칙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사회에서 칸트의 윤리학이 적용되는지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개인의 심리로 인해 칸트의 윤리학이 드러나는지를 알아보며 인간 도덕성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더 나은 인간 본성 모습으로 발전하며 도덕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칸트의 이론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간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의지라고 보았는데요. 이때 의지는 단지 의지 그 자체가 아닌 선의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직접 실천하는 실천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 그 자체는 실천 이성을 실천한 것이지만 이를 도덕성 있는 행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향성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경에 처한 이를 도운 행위는 뉴스나 신문기사에 나올 정도로 도덕적으로 평가되기에 저는 의문점을 가졌고 논문에서 드러난 쓰라린 즐거움과 달콤한 고통이라는 용어가 현재 사회에서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논문 3편을 분석했지만 그중 몇 문장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BS 요리와 사상 강의와 윤리 선생에게 자문함으로써 해결하였지만 실제 상황과는 조금의 오차가 있어 연구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뇌측책이 여러분들의 대상으로 객관식 필수문항 9문항과 자유문항 4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칸트 윤리학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중 제가 여러분과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부분은 2번, 6번, 7번 문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2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목적은 어떤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곧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었습니다. 칸트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이유인데요. 많은 친구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이유로 죄책감을 뽑았습니다. 이는 곧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와 같은 10대의 경우는 정체성 대혼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 우리는 큰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려야 할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우리가 이를 방관하고 지나칠 시 또는 살리지 못할 시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불안과 혼란을 줄 수 있는 죄책감을 피하고자 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답한 도덕적인 행위에는 리촐라티에 의해 발견된 거울유런 현상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리촐라티는 타인을 구하는 동안 전두엽 오른쪽 선엽이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며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간적 관심, 사회적 감정, 도덕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 상대의 행동이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은 거울이라는 현상이라고 하며 이 발견은 공감이 우리가 타인을 돕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유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울 밀원에 의해 공감하게 된 이유로 타인을 돕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항을 통해 결국 도운 행위의 원인은 나 자신을 위해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나 거울 밀원 현상의 경우 모두 나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칸트는 경향성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진정한 선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6번 문항의 질문은 부모의 죽음을 맞이한 가난한 뽀로로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뽀로로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긴 했으나 궁핍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이가 도덕적인지 여러분께 물어보았는데요. 이러한 감정을 쓰라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옳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에서는 관대해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조르디 쿠아드박의 실험 결과로 이는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돈이 많아도 인생은 재미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답했으며 이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표방합니다. 반대로 7번 문항은 달콤한 고통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자신은 돈이 많지만 이별한 상태로 위로받고 싶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인간이 사람에게 쉽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실험을 통해도 또 증명이 되었었는데요. 결과는 위로가 큰 도움이 되며 물질적인 풍요에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칸트의 윤리학은 이렇듯 인간의 심리와 맞는 부분도 있었고 맞지 않은 부분도 보이며 어느 정도에는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드러났습니다. 심리 또한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칸트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행위임이 드러났음에도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결국 나를 위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결국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목적으로 항상 행위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적인 선의지의 실현을 제안합니다. 단지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넘어선 행위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다본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침묵으로 묵과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닌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선의지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남을 좋은 목적에 관해서 고민하며 선의지를 나는 실현한 적이 있었는가에 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기적이었던 제 모습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도 공동체적인 선의지의 실현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공동체를 위해 발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윤리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발맞추고 서로를 위한 도덕 법칙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도움 주셨던 장호필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민지 학생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9번째 팀은 학생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장수연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탐구 주제는 학생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 방안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도 그에 맞춰서 잘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보았고, 일단 먼저 기존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 컨셉트를 분석하고, 그리고 제 목표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컨셉트를 제안을 한 후에 마스크 좀 벗고 왔기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진정한 교육의 혁신을 위한 제안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 특징들은 좀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중요시한다는 점. 그로 인해서 개개인의 미래의 역량,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이 대두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일 가시면 계속 대입 위주의 교육을 받고 또 강의 위주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꿔야겠죠. 제가 바꾸려고 하는 파트는 그래서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바꿈으로써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2020년 지금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교육과정 편집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수학을 한 학기만에 쫙 끝내버리고 1학년에 경제를 배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2학년에 확률과 통계와 심화수학을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안타깝네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버틸 수 있겠어? 툭 던져서 버티면 쓰시고 안 버티면 정치죠 뭐. 저는 못 버텼어요. 미안해요. 자, 66기. 제가 66기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편집부는 저희랑 동일합니다. 괄호 안에 67기 넣어도 동일할 것 같네요. 자, 이 세 개 중에 뭐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공통수학 배우고 경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얘가 빠졌습니다. 얘가 학교 선택 과목으로 기초 선택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과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가 사항들이 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영어 1과 영어 회화 중에 뭐 선택할래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수능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수능 필수 과목인 영어 1을 선택하면서 영어 회화가 절대 개설이 안 돼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어 1, 2를 필수로 올려 그리고 영어도 기초 선택으로 좀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3학년 기초 선택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하나, 영어에서 하나 이렇게 균형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국어만 와장창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각표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자, 이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집을 분석했으니 대안적 교육과정 편집부를 만들어 가볼 텐데요. 일단 미래 역량을 저는 교육과정 편집부에 좀 녹여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미래 역량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일단 가장 공신력 있는 데는 교육부죠.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역량들을 좀 재구성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지식정보 처리, 자율탐구, 협력적 소통, 세계시민 역량입니다. 지식정보 처리는 우리가 말하는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미하고 자율탐구는 지금 우리 물리학 아카데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직접 우리가 주제를 찾고 탐구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 협력적 소통은 조별과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심리 역량은 세계 심리에 대해서 역량을 기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제 혼자서 교육과정 편집부를 만들면 이건 망상이죠.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1학년 30분, 2학년 33분, 그리고 선생님들 12분 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신 친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제가 감사드리는 건데. 자, 주요 질문들 보겠습니다. 경제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올해 여러분들 경제 선택 인원, 경제 수능 선택한 인원들 5,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친구들은 경제를 좀 배우고 있고 많이 어려워하니까 반감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1학년, 2학년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70% 이상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종 경쟁력 강화죠. 그리고 그 반대하는 그 의견 중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맡기자. 우리 개정교육 과정의 목표에 맞게 선택에 맡기자라는 분들이 가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기초선택 방식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국수형을 원하는 것 5개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수학을 안 들을 수 있긴 해요. 자, 이게 아래 보시는 게 65기 선배님들입니다.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하나, 영어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원고 교육과정 편집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나 제2의 국어 교양까지 다 섞어놨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4개 고르세요.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 수능 선택하는 과목을 학교에 수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그렇지만 또 선택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편제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방식이 가장 우리 학교에 맞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학년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국수형만 묶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답해 주셨고, 2학년 친구들도 근소하게 현재도를 많이 지지했는데 1학년 친구들은 오히려 더 개방하는 게, 선택권을 더 보장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탐구 수능 과목 개츠입니다. 저는 문과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와 생활과윤리가 3학년 2학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사 생활과윤리하는 친구들이 3학년 수능 선택을 저 두 개로 보려면 철저히 우리 이지용 선생님과 100% 함께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을 줍니다. 저 원래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세계사에서 사회문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크게 좀 3개가 있죠. 일단은 형 교육과정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 이게 있고 3학년이랑 다 끌어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세계사와 생윤 대신에 다른 수능 사탐 과목을 3학년이랑 대신 배치해서 얘네들 구원해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전체 설문조사 결과 6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요 3학년 1학기까지 일단 다 와서 선택이라 좀 하게 해주자라는 의견을 내리치셨습니다. 자, 가장 강화해야 될 미래역량, 아까 4개 제시해 드렸죠? 그래서 결과 한번 봅시다. 1학년과 2학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율탐구 역량, 지금 이렇게 자율탐구하는 역량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세계 시민 역량의 함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지금 정보사회가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의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을 정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학생들은요 55%가 정보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50%가 기술과정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각자가 또 고려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런 차이들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근데 내년에 입학하는 우리 18기 친구들은요 수업 시수가 감소하더라고요. 노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느라 애먹었어요. 국어 단위 감소시키고 수학 1 감소시키고 2 감소시키고 다 감소시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감소시키는 데 좀 주안점을 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 교육을 확대. 아무래도 요거는 거의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의견 수렴해서 제 교육과정 편제표상으로는 정보를 변경하고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좀 개설해보는 방향으로 혁신을 좀 해보았고, 사회탐구 선택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언사항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교육과정 편제할 때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모두 좀 동등하게 반영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학교의 편제표에 반영되는 거랑 학교 편제표랑 실제 수업 간의 괴리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혁신된다고 교육 끝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에 맞는 평가 방식의 도입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학생탐구 역량을 아무리 이렇게 강화를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만 필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작성에 대해서도 좀 유하게 열어놓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연 학생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0번째 팀은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한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최우진 학생의 임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한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팀 1327 최우진 1424 정준석입니다.
같이 연구에 참여한 1417 윤홍준 학생이 현재 A형 독감으로 인해 발표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청중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과 이 주제의 목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도권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인구 1위 도시인 서울 인구는 인구 2위 도시인 부산 인구의 3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풍자하며 대한민국의 지역 간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앙시앙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시앙레즘이란 지방 행정이 실패한 옛 프랑스 봉건 사회를 통칭하는 말로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합니다. 저희는 수도권 억제 정책만을 이용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급급했던 정부의 지방행정을 실패했다고 보아 이러한 정부의 지방행정 실패를 앙시앙레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도권 집중화 해결이 아니라 지방도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아 현 시대의 흐름을 넘어 미래도시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인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저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그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 3개를 중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집중화와 노령 인구 관련 분석 내용입니다. 핫스팟 분석을 통해 노령 인구 비율이 운집된 곳을 파악하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노령 인구 집중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자료 1을 통해 살펴보면 노령 인구 집중 지역의 공간적 분포는 서울 도심지, 북쪽, 수도권 외곽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노령 인구 집중 주거 환경은 아파트보다 주로 단독주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독거 노인은 주로 노령 인구 집중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의료복지 시설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령 인구 거주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집중화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제만으로 집중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강력한 성과 중심적 수도권 정책과 지방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수도권 정책입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파리 성장 억제 정책 초기에선 도시 내부 구조 개선 그리고 물리적 환경 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나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성장 억제 정책은 1950년대부터 수도권 입지 정책과 파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파리와 수도권의 국제적 위치를 강화하는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랑스의 정책은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보다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의 운용과 시기, 수도권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방 발전을 중시, 정책의 조정, 추진 기관 등에서 여러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점들이 프랑스 수도권 정책과 대한민국의 것보다 수도권 집중화 해결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수도권 집중화 원인을 알아보고 분석해보았습니다.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87.1%,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8.9%,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4.1%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왜 발생할까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초기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도권 집중 개발로 인한 수도권 일자리 수 증가는
이촌 향도 현상을 증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촌 향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본사의 74%, 국내 기업 신규 고용의 65%, 전국 의료기관의 50%, 대학의 39%, 전국 신용카드 사용객의 80%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원인을 통해 알아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수도권 집중화 해결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정책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두 번째 본론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억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억제 정책은 그 효과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며 수도권 억제가 아닌 지방도시 활성화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도시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지방도시가 수도권 인구 과밀집 현상을 해결하면서 수도권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의 역할이란 교육, 산업, 복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도시 활성화 정책은 지방 곳곳에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 본사와 주요 국가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0대 기업 본사 중 86곳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 국가시설 등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기업 본사와 국가시설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흩어진다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힘과 자본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분배될 것이며 지방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를 지방도시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국 대학의 3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개수가 아니라 흔히 인서울이라 말하는 주요 대학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요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사교육시설, 공교육기관 등 주요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인구가 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밀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시에도 수도권 교육 인프라를 대체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구성된다면 수도권에 교육 인구가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억제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지방도시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도시 성장에 필수적인 힘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업과 지방도시 성장의 발판이 될 자본,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지방도시에 유입함과 동시에 지방도시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 자본, 교육이 상호작용하여 지방도시의 성공적인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도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 설립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팀은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의 미래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미래도시는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이며 미래도시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해왔던 수도권 집중화 해결 정책인 서울시 인구 분산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설립 정책 및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한 수도권 정책 등을 앙시한 내진, 즉 옛 제도로 보아 발전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고 현재 주요 산업도시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제철업 등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래 세대에 맞춰가는 도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팀의 미래도시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수소전지 발전,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스마트 모빌리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ESS 등의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미래도시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IoT, 즉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를 설립하여 수도권 집중 노령 인구를 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의료, 교통, 문화시설을 IoT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지방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효과는 대기업과 정부 기관을 해당 도시로 불러들임으로써
일자리 성취와 자본 유치 등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팀은 미래도시 설립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시행해온 집중화 해결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도권 집중화 해결 정책을 만들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서 수도권 억제 정책이 아닌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롭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했는데요. 그 대안으로서 지방도시를 수도권과 같이 활성화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미래도시 설립을 통한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수도권 주요 인프라 이동과 미래도시 설립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요 인프라 이동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이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는 미래도시를 설립할 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하며 미래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미래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같은 문제라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가 단순한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지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우진 학생 외 2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11번째 팀은 PVA와 보락스 아이온의 화합물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남효지 학생 외 2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VA와 보락스 아이온의 화합물에 관해 연구를 진행한 1619 엄은영, 1610 만화지, 1614 박혜진입니다. 저희 발표는 탐구 동기 및 현재 슬라임에 대한 사고 상황 정리, 연구 진행 방향, PVA, 보락스 아이온, 화학적 화상의 이론적 개념, 연구 1, 2에 대한 설명, 결론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PVA와 보락스 아이온의 화합물, 이 단어만 들으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약간 바꿔본다면 슬라임과 액체 괴물로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만져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PVA와 보락스 아이온의 화합물은 수년간 유년층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원고류 중 하나입니다. 최근 논문 자료에 따르면 슬라임을 통한 촉감놀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과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꾸준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슬라임의 위험성에 대해 부모님들은 물론 아이들 또한 건강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고 슬라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슬라임과 관련된 사고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사고는 피부 손상, 토상, 삭힘, 안구 부종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러한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미국에서는 8세 아이가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가장 심한 3도 화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슬라임 사고 관련 질문에서는 삼킴, 피부 손상과 관련된 사고를 겪거나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슬라임에 대한 사고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주로 6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므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저희의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PBA와 보락스 아이온의 화학물의 위험성을 키워드로 잡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피부 손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후 세균 변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화상에 대해서 키워드로 잡아 화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pH 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PBA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로 슬라임에서는 물풀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흔히 슬라임의 위험성이라고 하게 된다면 PBA 또는 보락스 아이온에 대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PBA는 피부에 침투되지 않아 독성이 없는 성분이며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락스 아이온입니다. 보락스 아이온은 일상생활에서 동사라고 불리는 물질로 산소 및 소다로 결합된 물질입니다. 보이시는 두 번째 사진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5번 붕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락스 아이온, 즉 붕산은 원자번호 5번인 붕소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이 붕산은 PBA와 함께 슬라임의 주 재료로 선정되며 PBA와 결합 시 거미줄 구조를 형성하여 슬라임의 촉감을 만듭니다. 저희는 이 보락스 아이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락스 아이온은 피부나 눈, 접촉, 흡입 또는 삼키기를 통해 신체에 투입되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여 저희가 구매한 붕산 표면 또한 위험하다는 기호 및 표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화학적 화상입니다. 화학적 화상이란 유독성 화학물질이 피부에 접촉하여 유발되는 화상을 뜻합니다. 화학적 화상의 원인에는 암모니아, 베타리산, 흡액제, 혼합 콘크리트, 금속 세정제 등이 있으며 특히 강알칼리는 산에 비해 피부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심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과 슬라임의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아이들이 슬라임을 만지는 환경과 최대한 동일시하기 위하여 KC 인증마크가 있는 슬라임과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KC 인증마크가 없는 슬라임을 매일 30분 동안 아이 끝에로 씻은 동일한 손으로 만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총 7일 동안 반복되면서 진행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슬라임을 만지기 전 아이 끝에를 씻은 손을 세균 배양기를 통해 찍고 각각의 슬라임을 10분 동안 만진 후에 손을 세균 배양기에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슬라임의 위해 증상 중 34.5%를 차지하는 피부 손상은 세균 감염 때문에 이루어지며 이 현상은 KC 인증마크가 없는 슬라임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슬라임의 세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톤치드 원액을 활용하여 세균이 적게 번식하는 슬라임을 제작하였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슬라임의 세균 억제를 위하여 화면에 보이시는 피톤치드 원액을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화상과 pH 관련성의 연구 내용입니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 알게 되었던 화학적 화상의 위험성에 강한 연기가 있다는 사실과 보락스 아이온이 알칼리성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붕사와 물을 희석한 용액과 리뉴의 pH 농도를 측정하였고 보시다시피 붕사 희석액의 pH 농도는 9.1, 리뉴의 pH 농도는 7.1, 그리고 붕사를 포함한 화합물의 pH 농도는 8.8로 측정되었습니다. 각 알칼리 성분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락스 아이온의 알칼리성을 약하게 하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pH 농도가 1.9인 레몬즙을 사용하여 pH 농도를 표준 용액의 정도인 7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락스 아이온 5g과 피톤치드 200ml를 혼합하여 슬라임이 혼합되는데 요구되는 물질을 만든 뒤 PBA와 물을 섞어 슬라임의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 물질을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고 소다를 첨가하였으며 PBA와 보락스 아이온의 구조가 안정된 거미줄 구조를 이룬다면 슬라임의 강한 연기성의 농도를 낮춰줄 레몬즙을 두세 방울 첨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균 감염과 화학적 화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한 화합물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화합물을 제작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레몬즙을 첨가할 때 PVA와 보락스 아이온의 거미줄 구조가 끊기고 용액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저희의 목적과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알칼리 성분으로 인해 발현된 화학적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pH 농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첨가되었던 레몬즙의 강산 성분이 보락스 아이온의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여 중화 반응에 의한 중화열과 물이 생성되어 PVA와 보락스 아이온의 거미줄 구조가 끊기고 액체 상태로 돌아가 최종 화합물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 저희는 레몬즙의 대안으로 pH 9.1인 붕사보다 낮은 pH 7.1인 리뉴를 활용하여 슬라임을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붕사로 만든 슬라임보다 pH 농도가 낮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만지고 놀 수 있는 슬라임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19 업무형 1614 박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효지 학생부의 2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2번째 팀은 일반 시멘트와 조개 껍데기 시멘트의 유독성과 내구성 교차 비교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김건호 학생의 3명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는 조개 껍데기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관한 발표를 맡은 김건우, 김현성, 이지민. 저희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발표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서론은 연구 동기 및 목적, 선행 연구 분석, 시험 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은 금붕어를 이용한 유독성 판정, 내구성 비교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은 결론으로 연구 내용 요약과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론에 대해서 김건우 학생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건축 재료로 흔히 쓰이는 콘크리트가 유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8년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에 수록된 실험지를 통한 노출 콘크리트의 실내 유해성 평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콘크리트 사육상자 안에 담긴 실험용 지들은 목재 사육상자 안에 담긴 실험용 지들에 비해 성장률, 체형, 생존율이 낮았으며 물의 섭취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어미쥐는 새끼쥐를 물어 죽이거나 먹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11년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가 작성한 논문 시멘트 분진과 환경성 질환에 따르면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호흡기 증상, 폐기능 장애, 유해 중요성 노출,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유독성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시멘트 사용량이 전 세계 10일 정도로 사용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만 톤 이상이 버려지고 있으며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석회질을 함유하고 있는 조개 껍데기를 활용해 콘크리트를 만들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인
직접 만든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와 일반 시멘트를 비교 실험하여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알아내고 실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즉 조개 껍데기를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로 업사이클링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시험 준비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의 원료가 될 조개 껍데기를 지역 식당이나 바다에서 버려지는 것들로 보여줍니다. 이 조개 껍데기를 숯불 등으로 가열해서 쉽게 부서지도록 하고 가열한 조개 껍데기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뒤 물에 넣고 준비된 틀에 넣어 충분히 굳혀줘서 조개 껍데기 시멘트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내구성 비교 실험을 위해 철사, 물풀, 황토를 넣은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도 만들어줍니다. 또한 유독성 측정 실험을 위해 금붕어 12마리를 준비하고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와 대조군으로 사용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시멘트도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내구성 비교 실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독성 판정 실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성 판정 실험은 금붕어가 담겨있는 수조에 조개 껍데기 시멘트 가루를 투입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붕어의 폐사율과 특징을 관찰하여 조개 껍데기 시멘트의 유독성을 판정하는 실험인데요. 실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금붕어 11마리와 물을 담은 수조를 준비하고 물은 전날 다른 수조에 담아서 염소를 제거한 뒤 실험 직전에 물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독성 판정 실험을 위해 조개 껍데기 가루를 130ml 수조에 넣고 1시간마다 물을 저어주어 가루가 물에 잘 섞이도록 해줬습니다. 또한 사료를 일정량 매일 오전 8시에 넣어주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투입 직후 30분 동안은 금붕어의 움직임이 매우 둔해졌습니다. 24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금붕어의 호흡 속도가 다소 빨라졌고 2마리의 움직임이 다소 둔해졌으며 3마리의 꼬리와 아가미에 얇은 회색 줄이 생겼는데요. 이 얇은 회색 줄이 생긴 이유를 저희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추측한 바로는 가루를 넣는 과정에서 가루가 금붕어의 몸에 묻었고 그 묻은 것이 이제 굳어가면서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사료를 섭취하지 않았지만 이제 24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폐사한 운동은 없었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사료를 섭취했으며 이제 호흡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2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시멘트 가루를 투입하기 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모든 금붕어가 생존하였으며 다른 특징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유독성 판정 실험을 통해 조개 껍데기 시멘트가 금붕어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내구성 비교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성 실험에서 사용할 대조군으로는 일반 콘크리트,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조개 콘크리트, 물풀을 넣은 조개 콘크리트, 황토를 넣은 조개 콘크리트, 철사를 넣은 조개 콘크리트로 총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대조군들은 모두 동일하게 가로 3cm, 세로 5cm, 높이 3cm의 크기로 제작했습니다. 물풀을 넣은 조개 시멘트는 물풀과 물을 1대1 비율로 조개 시멘트 가루와 혼합하였고 황토를 넣은 조개 시멘트 가루도 황토와 조개 시멘트 가루를 1대1 비율로 혼합하였습니다. 철사를 넣은 조개 시멘트는 조개 시멘트 중간층에 철사를 가로 세로 각각 3개씩 넣어 만들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모든 대조군을 동일한 양의 조개 시멘트 가루와 동일한 양의 물에 넣어 제작했으며 굳히는 시간은 48시간으로 모두 동일하게 했습니다. 내구성 비교는 대조군들을 각각 5cm, 10cm, 15cm, 2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부서지는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5cm에서는 모든 대조군들이 큰 타격 없이 버텨내었고 10cm에서는 조개 콘크리트의 모서리 부분이 부서졌으며 나머지 4개의 대조군들은 견뎌내었습니다.
15cm에서는 조개 콘크리트, 황토를 넣은 조개 콘크리트, 철사를 넣은 조개 콘크리트, 물풀을 넣은 조개 콘크리트가 모두 부서졌고 일반 콘크리트만 견전이었습니다. 20cm에서도 역시 일반 콘크리트를 제외한 4가지 대조군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붕어를 이용한 유독성 판정 실험에서 조개 껍데기 시멘트 가루가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구성 비교 실험에서는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황토, 철사, 물풀 등 추가적인 재료를 첨가했을 때 내구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멘트를 조개 껍데기 시멘트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시멘트가 독성과 분진 등으로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던 악영향을 없앨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금붕어를 이용한 유독성 판정 실험을 통해 조개 껍데기 시멘트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친환경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는 황토, 물풀, 철사 등을 첨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긴 하나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면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내구성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추후 목표는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의 강도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개 껍데기 콘크리트의 강도 향상을 위해 조개 껍데기 시멘트에 물풀과 황토를 섞고 철근을 넣어 압착하여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2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개 껍데기 시멘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머지않아 일반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개 껍데기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유독성과 내구성 측정에 대한 발표를 한 금붕어로 홍주, 김현성, 이지민이었습니다. 지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건우 학생 외 3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단의 피드백 및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과학 분야의 선생님들과 학생위원분들의 피드백부터 들으려고 하는데요. 황의현 선배님부터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63기 황의한이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학 아카데미 통과했었었는데 굉장히 저희 때보다 훨씬 깊이 있고 실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서 옆에 친구하고도 계속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계속 이러면서 잘 들었습니다. 실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다 잘 들었고 제가 심사하면서 생각했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딱 2가지만 말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험 주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저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주변에서 본인이 더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넘어지면 다리가 이렇게 까지니까 여기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면서 공주 시내에 있는 학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흙을 채집하면서 중금속 농도를 분석했었거든요. 되게 멍청해 보이지만 이런 거를 하면은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 연구를 하는데도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궁금한 게 더 생겼을 때 연결시켜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중금속 농도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마다 또 중금속 농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드는 궁금증이 그러면 왜 중금속 농도의 차이가 있지? 혹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의 특성 때문인가?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중금속 농도를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의 뭐 기후가 혹시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 분야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실험의 오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연구 주제를 확장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발표 너무 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옆에 계신 김보영 선배님께서 피드백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친구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부담이 되네요. 제가 약간의 밑밥을 깔자면, 제가 그 학과가 하이테 수리과학과라 이런 과학 연구 쪽에는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수식적인 부분만 조금 나오면 유심 있게 보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안전팀이 되게 장황한 수식으로 가득 찬 멋있는 발표를 한 팀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면, 아까 다각형을 극자 표계로 근사를 못 시켜가지고 직교각 표계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 멘부장이 조금 다각형을 극자 표계로 조금 바꾸는 걸 끄적여 보긴 했거든요. 그러면 참고를 해 가셔도 미세먼지만큼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연과학 분야이기는 하는데, 제가 애초에 관심 있는 분야가 순수화학보다는 그 수학 교육에 또 관심이 많아서, 인사이팅에서 교육 과정을 발표하시는 분도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런 되게 실험적이고 이런 연구에는 크게 무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도움을 드리자면, 나중에 무슨 진로를 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물림 아카데미를 고등학교 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용기 있게 나오신 분들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옆에 계신 김태욱 선생님 피드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구팀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과학적 탐구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근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연역적 방법에서 가장 포인트는 가설의 설정과 검증이에요. 근데 일부 팀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선행 연구를 따라서 하는 확인 연구에 확인 실험에 그친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팀들은 실험을 하나만 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실험에 뭐 실패해도, 아까 2학년 팀에서 1학년 때 그
실패를 보완해서 재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패한 실험, 오류난 실험들도 다시 재도전하고 또 지금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개요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팀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많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월드 클래스까지 될 거라고 기대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강 선생님의 피드백 듣겠습니다. 네, TX님이 일어나셔서 저도 일어났는데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여러분의 발표를 봤어요. 굉장히 발표 PPT나 발표하는 태도가 굉장히 훌륭해서 저도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 저도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탐구 과정을 살펴보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대조군과 실험군이에요. 대조군이 실험에서 잘 나타나 있어야 기존에 내가 설정한 가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몇몇 팀에서는 대조군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실험이 잘 됐다,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잘 됐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면 실험이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할 목적으로 우리가 대조군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 좀 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 물림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실험을 해야만 과학에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했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사용했던 아보가드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분자 M호까지 확장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 자체도, 탐구해보는 과정 자체도 과학적 탐구 능력 키우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도 이제 2학년에 올라오시면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 인상 깊게 봤고, 역시 저도 태역생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실수가 이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2학년 때 혹은 2학년 친구들은 3학년 혹은 대학교 가서도 자기 실수를 좀 다시 수정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 피드백 선생님과 학생위원분들의 피드백 들어봤고요. 다음은 인문사회 분야의 정현진 선배님의 피드백 듣겠습니다. 저는 64기 정현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정말 이렇게 몇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점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인문사회 팀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문사회 분야가 어떤 윤리적 개념이나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무조건 정설이라고 여기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인문사회 쪽 연구는 그 연구자가 변별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의견 및 평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해주셨던 인문사회 분야 세 팀 모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팀 모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개념 및 사회 문제를 사용하여 이번 발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범주도 적절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사람들의 도덕의식 그리고 공주사대보고 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수도권 집중화 해결 방안 모두 학술적 사회적 맥락에서 가치가 있던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한국 주입식 교육의 산물로서 첫 번째
칸트 뭐 도덕 개념, 윤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만약 학습하게 된다면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행위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이 칸트 윤리학이 실제 사람들에게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재학 중이었을 때 같은 맥락은 아니었지만 공주 사대국어 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문을 써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 수도권 집중화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해결 방안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 프랑스 모델을 분석해서 이제 지방 인프라 구축 필요성의 문제의식을 가진 게 굉장히 또 좋았고요. 사물 인터넷에 좀 더 능숙할 것이다 등과 같은 미래 노인들의 특성을 가정 및 고려를 해서 미래도시 관점에서 본 게 신선했고 새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해서 보충할 점을 세 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팀 모두 이 발표 및 논문을 확인해 봤을 때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연구에 있어서 타인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면접 등의 결과를 뒷받침 근거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인구로, 전체 사회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계층, 성별, 나이 등만 조사 표본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편협된 연구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대표성이 하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의 의견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뭐 노인들만 조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편협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층, 성별 등 상관없이 완전히 랜덤으로 표본을 수집하게 되는 확률적 표집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에 대한 한계점이 있더라도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개입이 있는 비확률적 표집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표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자신의 연구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이상 선생님의 피드백 네, 안녕하세요. 장혜선입니다. 일단은 이문서의 팀 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팀이 발표를 할 때는 정말 1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나마 들었던 정말 좋았고 각자 좀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진이의 팀. 이쪽 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탐구자로서 어떤 마인드셋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고 여기에 성질성이 돋보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런 능력들이 되게 돋보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나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과연 해결돼야 하는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같은 면적에 100명이 살고 있지만 이게 서울로 가면 100만 명이 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수도, 가스, 전기, 공급요금은 똑같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방도시를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조금 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연이 정말 깊이 공감해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1학기 때도 사실 같은 주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회과에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육과정을 좀 바꾸자. 근데 결국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벌써부터 선생님과 같은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한 칸 더 간다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고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이 따라가는 건데 과연 교육이 사회의 트렌드나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왜 선택하면 안 되는지, 초등학교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민지입니다. 민지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연구 방법이었어요. 도덕성과 심리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양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성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조략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도덕성을 수치로서 보여주고 나름 해석을 통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선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갔는데, 결국은 주제와 그 연구 방법 간에 어떤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보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선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제도나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인간의 마음은 결국 주관적인 가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적 연구도 좋지만 질적 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유정 선생님의 피드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팬들이 짧게 피드백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들 길게 하셔서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에서 무언가에 참여해서 참가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발표자의 태도, 연구 과정에 있었던 좋은 점들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민지팀 보면은 일단 칸트의 윤리학은 저도 고등학교 때 접하면서 칸트의 윤리가 굉장히 딱딱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구 시작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많은 질문들에 공감을 하게 되었고,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의문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연이 팀인데요.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관심이 있게 들었던 발표였습니다. 밑에 있는 발언이라든지 시선처리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 모두 훌륭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발표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또 많은 분석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나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려웠을 텐데도 종종 교무실에 찾아와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모습을 저도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즉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였던 발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진이네 팀인데요. 저는 이제 수도권 억제 위주로 흔히 생각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였다는 게 굉장히 참신했던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현 시대의 관점을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던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저에게 많이 가져다 주었던 그런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팀 모두 연구 정말 뜻깊게 잘 봤고요. 다른 팀들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생의 윤영준 선생님의 피드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입니다. 일단 너무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나올 줄 몰랐네요. 아무튼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용기에 정말 감동 깊었습니다. 일단 융합 분야를 제가 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먼저 두 팀 모두 뭐랄까 친숙한 부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뭔가 실험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논리 정연하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체적으로 봐서 융합이라는 게 참 이게 좀 뭐랄까 보니까 한 팀은 과학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고 또 한 팀은 공학 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정보기술 아두이노라든가 이쪽 뭐 사회학 분야라든가 이렇게 좀 떨어진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들을 가져와서 연구하는데 그 막힘이 있으면 그 학문을 이용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는 다들 재미있게 관심 있는 분야로 잘 발표해 주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팀의 연구 결과 발표와 피드백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 대한 안내입니다. 울림 아카데미 행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년별 단톡방에 링크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7회 울림 아카데미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화의 김묘진 그리고 임승욱이었습니다. 참가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체팀의